안녕하십니까. 전립선암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 김영석입니다. 환우 및 가족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이런 귀한 자리를 제안해 주신 한국혈액암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더욱 유익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근무하며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비뇨의학과 유달상 교수님, 종양내과 박인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유달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 근무 중인 박인근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암 중에서 4위의 발생률을 보였고요. 이는 서구화된 생활습관, 고령화 및 PSA 검진의 증가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간 발생률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립선암은 병기라든지 그 투병 과정에 따라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차단 치료, 항암제 등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을 주로 담당하는 비뇨의학과 이외에도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종양내과,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등 관련 있는 임상과의 다학제 협진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전립선암 온라인 토크 콘서트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비뇨의학과 종양내과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함께 모시고 각 임상과 교수님의 테마 강의를 10분 내외로 들어본 이후에 환우 및 보호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다학제 강의를 통해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혈액암협회에 감사드리며 투병 중인 환우분들의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순서로 전립선암의 특징과 수술적 치료라는 제목으로 비뇨의학과 유달산 교수님의 테마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립선암 환우분들이 가장 처음 방문하시는 과가 비뇨의학과인 만큼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전립선암의 특징과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지난 5월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동아아산 건강강좌에서 강의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입니다. 파마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방광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방광에서 나오는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15에서 20g 정도 크기고 정액의 일부를 생성을 함으로써 정자의 움직임을 돕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전립선의 그 괄약근대에는 평활근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전립선 요도를 감싸주어 역행성 사정을 막아주고 요실금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이라는 병은 전립선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암세포는 정상적인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조직이나 장기로 침범하게 되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전이하게 됩니다. 그와 달리 단순하게 전립선 세포가 증가하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이행대 부위가 비대해져 전립선 크기가 증가하고 소변의 흐름을 감소시켜 방광벽이 두꺼워지고 방광의 수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가지 병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함께 다루어 강의합니다. 2017년에 제가 동아아산 건강강좌에서 강의했던 바가 있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립선의 원인은 교정이 어려운 인종이나 나이, 가족력 및 유전력과 같은 원인이 있고 반면에 교정 가능한 음식이나 비만과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국내에서 7번째로 흔한 암이었으나 2019년에는
한 단계 높은 6번째 흔한 암이었습니다. 이를 남성으로 국한해서 보면 대장암에 이어서 2019년 국내 남성에서 4번째로 흔한 암이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30년경에는 폐암에 이어서 국내에서 2번째로 흔한 암이 될 거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전립선 암도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함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과 비슷한 배뇨 증상이 나타나고 더 진행하게 되면 통증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비뇨의학재단과 비뇨기 종양학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40대 이상 남성의 3분의 1은 검진 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미검진율도 연령에 따라 77%에서 90%에 이르렀습니다. 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장 흔한 원인이 전립선암 증상이 없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 남성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40대 이상 남성은 매년 전립선암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PSA라고 불리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추가적으로 직장 수지 검사 또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립선암의 병기는 다른 암에 비해서 다소 복잡한데요. 저병원의 암병원의 전립선에 대한 이해와 대표적인 미국의 전립선암 가이드라인인 NCCN 가이드라인을 합쳐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흔히 1기 전립선암이라고 하면 전립선 내에 암이 국한되어 있고 PSA 점수가 10점 미만, 암의 악성도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 6점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기라고 한다면 전립선 내에 한정은 되지만 PSA 수치가 10에서 20 사이이거나 글리슨 점수가 7점인 경우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PSA 수치가 20을 넘거나 글리슨 점수 8점 이상이면 흔히 3기라고 명할 수 있겠습니다. 불행히도 암이 다른 장기나 인접 림프절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보통 4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립선암의 치료법에는 크게 적극적 감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 화학요법, 아직은 검증이 덜 된 여러 가지 기타 치료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떠한 치료법을 선택할지는 전립선암의 병기 이외에도 환자분의 연령, 기저질환을 고려한 기대연령, 또 그 외에 환자분의 거주지와 병원과의 거리, 또 어느 정도 사회 경제학적 활동을 하시는지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정 과정에는 비뇨의학과 의사뿐이 아니라 방사선조약과 조약내과 의사, 더 나아가서는 환자분의 가족분과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치료법 중에 적극적 감시와 수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 감시라고 하는 치료는 대개 1기 또는 일부 2기 환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치료를 시행하진 않고 암의 진행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시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전립선암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치료에 따른 위험을 수반하지 않으며 치료에 따른 부작용 및 후유증의 위험이 없고 시간과 노력이 덜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암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완치의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치료를 통해서 암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감시는 의료기관과 기관의 방문과 검사 횟수가 다소 빈번한 단점이 있습니다. 적극적 감시는 국내에서는 아직 낯설지만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중심으로 한국인에서의 적극적 감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는 2021년에 저위험 전립선암, 대개한 1기 전립선암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에서는 60%에서 적극적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수술은 1기 및 2기 전립선암, 때로는 3기 전립선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 결과를 비교적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출혈, 감염 등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 마취 관련된 합병증을 경험하실 수 있고, 후유증으로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타구니 탈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제가 전립선암에서 로봇 수술이 더 선호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 수술이 보편화되면서 로봇 수술에 대한 오해는 동서를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이러한 문구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로봇은 단순한 도구라는 것을 환자분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복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 로봇 수술에 사용되는 로봇도 사람인 외과 의사의 제어를 받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에 사용되는 도구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거냐가 아니라 수술을 수행하는 의사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지난 10년간 수행된 전립선암 수술의 통계입니다. 로봇 수술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으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90%에서 로봇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도 마찬가지며 수술을 수행하는 의사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로봇 수술에 대한 확신이 쌓여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비슷하며, 미국의 한 비뇨기과 의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봇 수술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술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기능 감소나 요실금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후유증도 요실금의 경우에는 약 3.7개월이 지나면 수술받은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 패드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성기능 장애의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서 9.8개월 정도 지나야지 절반 정도 환자에서 성관계가 가능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식생활의 서구화 등이 원인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검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으며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종양내과 의사 간의 협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김영석입니다. 국소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소 전립선암은 표현 그대로 전립선암이 전립선에 국한된 경우입니다. 즉, 종양이 주변 조직이나 주변 조직 침범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국소 전립선암이라 하더라도 저위험군부터 고위험군까지 다양한 위험군을 포함하게 됩니다. 위험군에 대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위험군 분류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본표는 꽤 보기가 복잡해 보입니다만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각각을 또 두 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잘 보면은
T병기, 병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PSA라고 암 수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글리슨 스코어, 글리슨 그레이드 그룹이라고 세포의 악성도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국 위험군을 내가 어느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위험군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SA는 피검사로 즉시 알 수 있는 거니까 더 큰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T병기와 글리슨 스코어, 즉 암세포의 악성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리슨 스코어, 조직학적 악성도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암세포의 모양이 얼마나 주변 정상적인 조직과 닮아 있느냐, 얼마나 반대로 주변 조직과는 다르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주변 조직과 비슷하면 악성도가 낮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악성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고 악성도가 높으면 글리슨 스코어를 더 높이 줍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악성도가 나쁜 더 성격이 고약한 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병기는 T1, T2, T3, T4 이렇게 나누는데 대부분은 T2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으면 T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립선은 어떤 껍질에 쌓여 있는데 그 껍질을 뚫고 나갔으면은 T3, 3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 인접장기로까지 이제 침범이 되어 있으면 T4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T병기와 조직학적 악성도, 글리슨 스코어와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나온 PSA를 조합해서 본인이 어떤 위험군에 속하는지를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위험군별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위험군별로 딱 정해진 치료가 있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얼마나 내 기대 여명이 있는가입니다. 기대 여명이 20년 이상이다, 10에서 20년이다, 10년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은 분은 리스크 그룹이 위험도가 낮을 경우에는 두고 보는 옵션을 1차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만에 하나 되게 고위험군인데 기대 여명이 충분하다 그렇다 그러면 두고 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지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위험군의 경우에 기대 여명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각각의 위험군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방사선 치료, 브라키 테라피 이런 얘기가 있고 전립선 적출술도 있겠죠. 물론 지켜보는 방법도 적극적 감시도 이제 10년 이상 그 기대 여명이 기대되는 저위험군에서는 이제 추천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 위험군, 약간 안 좋은 중간 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에서도 각각 기대 여명에 따라서 수술, 방사선 치료, 호르몬 차단 치료, 항암제, 적극적 감시, 다양한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로서 방사선 치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사선 치료 그러면은 대부분은 외부 방사선 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 방사선 치료와 이제 내부 근접 치료, 근접 방사선 치료, 브라키 테라피, 표현은 다양합니다만 이런 근접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현재 국내에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방사선 치료다 그러면 외부 방사선 치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약간 기역자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형 가속기를 이용한 X선 치료가 가장 대부분 흔하게 이용되고 있고요. 요건 잘 보시면은 관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방사선을 주는 각도를 자유롭게 해서 외부에서 주는 외부 방사선 치료 일종이지만 사이버 나이프 방사선 수술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양성자, 중입자 치료 이런 것도 다 외부 방사선 치료겠죠. 반대로 이제 근접 치료, 내부 방사선 치료, 브라키 테라피 표현은 다양한데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전립선 내로 이렇게 심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심고 나오면 약 1년에 거쳐서 이 심어 놓은 동위 원소의 한 5mm 정도만 방사선이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조직의 그 피폭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부 방사선 치료는 먼저 의뢰를 받고 환자와 이제 보호자와 면담을 하게 되겠고, 치료에 앞서서 저희가 CT를 찍게 됩니다. CT를 찍어서 어떤 방향에서 방사선을 줄지, 뭐 어떤 세기로 줄지, 뭐 이런 테크닉 같은 거를 저희가 플랜을 하게 되고요. 이 플랜이 만족스러울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대부분 한 5주에서 6주, 길면은 7주까지 시행을 하수, 목, 금 주 5회 치료에 1회 치료에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한 달 반 가까운 치료 기간이 좀 이제 방사선 치료의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얻은 CT에서 이제 방사선을 치료해야 할 부분과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장기를 저희가 하나하나 그림을 그림으로써 방사선이 주위 장기에는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방사선이 이제 치료해야 될 부위를 타겟을 얼마나 잘 커버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계획하게 되는 거고요. 방사선 치료는 요즘은 뭐 3차원 입체 조형 치료보다는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라는 게 외부 방사선 치료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있을 때 저희가 CT를 찍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방사선을 주고 이쪽에서 어떤 모양인지 알아보자, 이런 그 디텍터, 이런 판때기를 둔다 그러면은 이 각도에서는 아마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요 이제 방사선을 조금 더 이동해서 요 각도로 주고 요 각도에서 이제 디텍터를 둔다 그러면은 아마도 여기서는 이런 모양의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이제 조금 더 회전을 해서 3시 방향에서 방사선을 주고 9시 방향에서 빔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주고 다양한 각도에서 상을 얻은 거를 컴퓨터에 놓고 다시 재구성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바로 CT의 원리이죠. 이거를 거꾸로 가는 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타겟을 좀 불규칙적인 모양을 갖는 타겟을 치료를 할 때 각각 1시, 2시, 3시 방향에서 방사선이 똑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방사선의 세기를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이런 불규칙한 타겟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불규칙한 타겟 모양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전립선 주위로 직장이나 방광 같은 정상 조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립선 및 골반 림프절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가운데는 이렇게 장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부위만 치료를 방사선을 많이 주고 싶죠. 예전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전후 좌우에서 방사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이 되어서 가운데 낀 장들은 어쩔 수 없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이 됐다고 하면 요즘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외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방사선을 좀 많이 주어서 치료의 단점이었던 오랜 시간 치료하는 걸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통상적으로 많이 한 경우에는 뭐 2그레이씩 39번을 치료해서, 즉 8주 가까이 치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9그레이씩 4번 치료하는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치료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예를 들자면 가랑비가 오랫동안 온 것보다 집중호우가 온 것이 실제로 들어간 방사선 양은 더 적지만 홍수 피해가 더 크듯이 역시 암을 치료하는 데에도 총 방사선 양보다는 한 번에 주는 양을 크게 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전립선암에는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버나이프 등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사이버나이프 치료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점유화를 찍듯이 요거 하나하나가 방사선이 들어가는 방사선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대개는 300에서 400군데에서 방사선을 조금씩 나눠주고 있고요. 그래서 점유화를 찍듯이 전립선 쪽에만 방사선을 이제 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만성 합병증을 아까 설명드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자 치료입니다. 양성자 치료는 국내에서 2군데서 지금 시행이 가능하고요. X선 치료와 양성자 치료를 비교하자면 이제 몸에서 이게 피부라고 하고 점점 심부로 깊어질 경우에 보통의 X선 치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씩 감쇄되게 됩니다. 뭐 그러겠죠. 그래서 깊이가 깊을수록 전립선은 몸에서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깊이에 있다고 치면 그 도달하기 위해서 그 전쪽에 타겟에 들어가기 전쪽에는 더 많은 양을 주어야 되고 타겟을 지나서는 엑시트 도즈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방사선 오염이 되게 됩니다. 이런 면이 양성자 치료는 훨씬 적지요. 그래서 어느 특정 깊이에서 대부분의 방사선을 다 전달하고 거의 그 뒤로는 나오지가 않아서 요 그림처럼 요 종양 타겟이 있는 부위에만 방사선을 많이 줄 수 있고 그 뒤로는 거의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들리기가 쉬운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암이 있고요. 하지만 전립선암에는 양성자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미국이나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양성자 치료를 많이 했지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큰 이득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 비싼 치료비를 감안해서 이거를 의료보험에서는 아직은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자 치료가 갖는 장점은 분명히 있고 이 장점이 국소전립선암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정도의 장점은 아니다 이 얘기지 양성자 치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지금 중입자 치료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병원도 하나 있고요. 중입자 치료는 양성자 치료와 기본적으로 이런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는 비슷하고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장점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지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 빨간색으로 있는 데가 이제 고설량 방사선 부위이고 요 푸른색, 흐린색으로 갈수록 방사선이 많이 나오지 않는 저설량 부분입니다. 양성자 치료를 했을 때는 왼쪽에 이제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저설량으로 방사선이 오염되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지요. 그런 게 있고 하지만 여전히 전립선과 딱 붙어 있는 직장의 앞벽에는 방사선이 많이 들어가서 가장 흔한 부작용인 직장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에서는 양성자 치료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줄였다 이런 보고는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키테라피 얘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의 자체에다가 방사선을 천천히 내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동위원소는 반감기가 60일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면 95% 이상의 에너지를 다 전달하는 거죠. 그 뒤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요 시드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금속으로 됐는데 5 곱하기 1m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한 5mm 정도만 방사선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방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초음파를 보면서 직장 내 초음파를 보면서 심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전에 어느 부위에 몇 개의 시드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플랜을 하고요. 실제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심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안으로 지나가는 요도를 피해서 그리고 방광과 직장에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선량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5 곱하기 1mm 정도의 시드, 방사성 동위원소를 싸고 있는 타이타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계획, 즉 어디에 몇 개의 시드를 심을까를 알기 위해서 먼저 직장에다가 초음파를 보면서 각각 전립선과 주변 장기를 그리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몇 개의 시드가 필요할지 이런 거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되고 주문을 하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바늘을 22번 꽂고 100개 정도의 시드를 넣자. 그리고 뭐 145라는 양을 넣자. 뭐 이런 식으로 바늘이 디자인돼서 오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삽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뭐 저희 병원 사진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브라키테라피가 은근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뭐 큰 부작용 없이 만족도 높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방사선 치료는 국소 전립선암에서 이제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주를 이루는 외부 방사선 치료 그리고 고설량을 한 번에 주어서 총 치료 시간을 4번 내지 5번으로 줄이는 사이버 나이프 치료 그리고 브라키테라피, 근접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부 방사선 치료는 전혀 침습적이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브라키 치료는 아무래도 뭐 집어넣는 거니까 침습적이어서 수술방에서 마취를 하고 총 치료 시간은 2-3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1박 2일 입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나머지 두 치료는 당연히 외래에서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국내 거의 모든 병원에서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는 가능하고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치료는 한 10개 정도, 그리고 브라키 치료는 3개 군데에서만 할 수가 있겠고요. 외부 방사선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는 대개 25번에서 39번이면 5주에서 7주 이상 총 치료 시간이 필요하겠고, 사이버나이프는 4번이나 5번 정도, 그리고 브라키는 한 번에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모든 이제 그 위험군에서 모두 다 가능하고, 사이버나이프나 브라키 치료는 이제 저위험군이나 중간 위험군에서도 조금 좋은 쪽으로 국한돼서 하고 있습니다. 치료 시간은 10분, 요거는 1시간, 요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되겠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은 수술을 할 경우에는 저위험군에서 요 정도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요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치료가 완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치료 후에 이제 추적 관찰 기간으로 보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여러 보고들이 있고, 브라키 치료의 경우에는 이 정도, 수술하고 거의 많이 겹칩니다. 그리고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같은 외부 방사선 치료도 비슷비슷하긴 한데, 외부 방사선 치료는 이제 좀 폭이 좀 크다라는 게 특징이겠죠. 중간 위험군도 결국은 이제 수술과 그다음에 브라키 치료와 그다음에 요 녹색 외부 방사선 치료가 대부분 좀 겹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 면에서는 3가지 부분이 조금 다양하지만 겹치는 부분이 많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치료의 독성이라고 한다면은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사이버나이프, 브라키 치료를 각각 3도 이상 소화기 독성은 한 3% 정도, 그리고 사이버나이프나 브라키 치료는 조금 더 드물고, 브라키 치료는 시술자의 그 경험이나 실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일단 비뇨기계 독성 3도 이상은 뭐 입원이나 수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경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3% 이내 2% 가까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자면 국소 전립선암은 이제 T병기, 그리고 PSA, 그리고 악성도에 따라서 위험군을 분류하게 되고, 위험군 그리고 기대 여명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입장에서는 외부 방사선 치료, 그리고 외부 방사선 치료도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나 사이버나이프, 양성자 치료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브라키 치료, 브라키 테라피 이런 것들이 수술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고하고 있고, 다만 이제 치료에 따르는 위험도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사정과 다학술적 접근을 통해서 각 치료의 특징, 독성까지 고려해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 근무 중인 박인근이라고 합니다. 앞서 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고요. 저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암에서 사용되는 약물 치료는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 개발돼서 들어오고 있는 핵종 치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립선암은 착한 암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 밑에 있는 자료는 5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주요 암종들이 5년 동안 생존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인데, 전립선암은 최근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나눠서 보면 이제 원격 전이가 있는 4기 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50% 미만입니다. 물론 5년 생존율 50%만 해도 암 중에서는 높은 편이긴 한데 착하지만은 않다.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전립선암은 경과가 상당히 깁니다. 처음에 진단될 때 PSA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배뇨장애로 진단이 되는 국소 전립선암으로 시작을 했다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를 받으실 거고요. 그 이후에 재발을 경험한다면 이제
재발의 경우도 PSA만 올라가는 생화학적 재발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영상검사에서 덩어리가 보이는 어떤 국소 재발이나 전이성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것들은 이제 약물 치료가 주가 되겠고요. 그 약물 치료도 호르몬 감수성, 그 다음에 거세 저항성 이렇게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거세 저항성은 예전에는 호르몬 저항성 내지는 뭐 호르몬 뭐 불응성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거세 저항성이라고 용어를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이라는 것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잘 듣는 암이라는 뜻입니다. 전립선은 이제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전립선이 유지가 되고 남성 호르몬을 없애면 전립선이 매우 작아지고 퇴화되게 됩니다.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성 호르몬에 민감하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박탈할 경우에 암이 줄어들고 진행이 늦춰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호르몬 치료이고요. 호르몬 치료라고 하면 호르몬을 주는 치료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후 단계는 이제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아까 호르몬 감수성이라고 했을 때 그 남성 호르몬 박탈을 하는데 남성 호르몬 박탈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세라고 부릅니다. 거세라는 말이 좀 약간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학 용어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성 호르몬 박탈을 해서 피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농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걸 남성 호르몬 박탈에 진행하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PSA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경우 하지만 영상에서는 나빠지는 건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영상검사에서 뼈전이나 아니면 림프절 또는 간이나 폐 전이가 나빠지는 것이 발견되는 영상의학적 악화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증상이 매우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남성 호르몬 박탈을 해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고요. 최근 한 10년 이내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차세대 호르몬 요법입니다. 자이티가나 엑스탄디 같은 약을 쓰게 되고요.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항암 치료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최근에 약물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생존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 치료는 아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먹는 약 또는 주사약을 투약하면은 전신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요법이고요. 따라서 전이가 있어서 뼈에 가 있든 폐에 가 있든 약물이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약물 요법을 한다고 완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결국엔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후의 약물 치료의 주된 목적은 병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고 그다음에 생존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암에 의한 불편한 증상들을 개선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는 아주 근간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세대 호르몬 제제랑 항암 치료가 큰 축입니다. 그 거세 치료라고 했던 남성 호르몬 박탈은 예전에는 고환을 절제하는 방법을 많이 썼었습니다. 양쪽 고환을 다 절제했었는데요. 80년대 이후에 약물이 개발된 이후로는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화학적 박탈 요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치료를 받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효능약제, 그 다음에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기량제. 그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아시는 것보다는 그냥 작용이 남성 호르몬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종류가 졸라덱스, 류푸닌, 뭐 데카펩틸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 1개월, 뭐 3개월 또는 뭐 6개월마다 피하 주사나 일부는 근육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각각의 약제에 따라서는 효능 차이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성 호르몬 박탈은 이제 대부분은 잘 받으시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는 거의 대부분에서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발기부전이라든지 성욕조화는 거의 많은 부분 겪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곤함이라든지 아니면 일가성 열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마치 어떤 폐경기 증상 같이 막 확확 달아오르고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질 남성 몸매가 나오거든요. 그걸 없애는 치료니까 반대로 근육이 빠지고 그 다음에 뱃살이 나오는 그런 몸매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병도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있던 분들은 조절이 잘 안 되게 된다거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여성형 유반이라고 해서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나 골다공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전립선암 치료를 받으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마치 막 내가 치매가 걸린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지 기능도 약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다비드상 이런 멋진 몸매를 가진 분이 남성 호르몬 박탈을 하면 저렇게 이렇게 뚱뚱하게 변하고 근육이 빠지게 돼요. 차세대 호르몬 치료는 자이티가, 엑스탄디, 뭐 얼리다, 뉴베카 이런 종류 약들이 있고,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에서 사용됐던 약들이고, 호르몬 박탈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량의 남성 호르몬은 존재를 하거든요. 그거마저 없애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뒷단, 거세 저항성 그 전립선암에서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잘 입증이 되어 있고요. 아직 근데 뭐 전체 약들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세대 호르몬 치료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혈압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간 기능 이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심장 기능, 가령 부정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이 생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흔하진 않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이나 낙상, 골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사들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 치료 같은 거를 좀 병행하시는 걸 권하고요. 항암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은 되게 독성 관리만 잘하면은 좋은 약제입니다.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고 전립선암에 의한 증상을 매우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크게는 탁소텔, 제부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약을 쓴다 이런 거는 담당 의사가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2주 내지 3주마다 투여를 받게 되고요. 부작용을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지만은 실제로 받는 분들은 크게 힘들지 않게 받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혈액학적인 이상 중에 백혈구 감소 같은 것 때문에 감염에 취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피로감이 되게 심해서 거의 누워 지내게 된다든지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심한 경우는 좀 드물지만 어느 정도는 겪으실 수가 있고 그 외에 탈모는 거의 대부분에서 발생을 합니다. 설사나 구내염 같은 소화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손발 저림 같은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의사들도 약물을 처방하면서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처방을 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부작용을 살펴보고 관리를 해드리면서 가급적 덜 힘들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약물 말고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전립선 특이 항원은 아까 이제 잠깐씩 얘기가 나왔지만 전립선 암 진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초기에 이제 진단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했을 때 재발 판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전이성인 경우에도 암이 치료에 반응하면 PSA가 감소하고 암이 악화되면 PSA도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에 약물 변경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근데 수술 후에 또는 방사선 후에 전립선 치료를 받은 다음에 PSA가 조금만 변화해도 굉장히 불안하고 의사들도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전이성 암에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속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만 좀 검사를 추가한다든지 하지 수치가 절대값이 뭐 1이나 2 차이가 난다고 그거 가지고 치료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또 하시는 것들이 나는 항암제는 싫고 먹는 약만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뭐 들으면 이해는 갑니다.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전이성 전립선암은 완치하기가 어려운 암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의 목적이 병의 진행을 막거나 생존 기간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모든 약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약을 쓰더라도 영원히 효과가 나진 않기 때문에 결국엔 병이 나빠지면서 다른 효과 있는 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순서의 차이지 현존하는 좋은 약을 모두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삼모사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3개는 안 되고 4개는 되는데 결국 하루 먹는 약은 똑같은 이런 것처럼 먹는 약은 되고 항암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약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면역치료제나 표적치료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와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립선암에서는 면역치료제는 매우 제한적인 분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표적치료제는 최근에 린파자라고 하는 약제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특정 유전자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물 말고 다른 치료로는 저희가 핵종 치료라는 게 최근에 있는데요. 뭐 알파라딘이라든지 아니면 루테슘 치료라는 게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PSMA 루테슘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 매우 제한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PSMA 루테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전립선 암의 표면에 PSMA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PSMA를 표적으로 해서 핵종을 거기에다 이렇게 심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핵종 치료를 통해서 아주 짧은 거리에만 작동하는 방사선이 방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사진, 이 각각의 사진이 이제 2개가 한 쌍인데요. 이 빨간색 그림이 전립선 암이었고 그 오른쪽에 빨간색이 없어진 게 PSMA 치료의 효과인데 딱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하실 수 있는데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이 루테슘이라는 약을 쓴 거랑 안 쓴 거랑 생존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 4개월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탁소텔 같은 약제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존 기간 연장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하나의 치료제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약제를 돌아가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립선암 치료는 다학대 진료가 답이다 라는 거고 진단을 받은 후에 비뇨의학과가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나 종양내과 이렇게 협진을 같이 하는 것이
전립선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세 분 연자의 강의 잘 들었고, 이제는 환우분들께서 직접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볼까요? 2002년 진단받은 69세 3기로 진단이 되었나 봅니다. 수술 전 글리슨 스코어는 8, PSA는 5.2, 그리고 12군데 조직검사에서 10군데에서 양성, 대부분은 글리슨 8.5의 악성들을 보였고, 조직검사한 것 중에 80에서 100% 정도가 침범됐다 얘기하고 있고요. 전이 없이 올해 9월, 딱 한 달 됐군요. 올해 9월 로봇 수술로 전립선 제거 후 회복 중이다. 자, 이런 상황이고, 질문은 수술 결과와 무관하게 보조 방사선 또는 호르몬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 외 재발을 방지 지연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3기이고 주식학적으로 악성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술 결과를 알아야 이제 보조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할까 말까 알게 되겠지요. 근데 요거만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립선암 3기라는 데서 이제 저희가 클루를 받을 수가 있어요. T병기 3기 A나 3기 B 정도일 것 같고요. 즉 전립선 피막을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호르몬 치료가 가능할까요? 종양내과 박인근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는 호르몬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특수한 경우에 골반 림프절이 나왔다든가 하면은 쓸 수는 있지만은 수술이 일단 잘 됐다. 그리고 전이가 없다 그러면은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보조 방사선 치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 방사선 치료는 3기, 그러니까 T병기 3기, 즉 전립선 피막을 침범한 전립선암에서는 보조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생존율 향상까지 보고한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들 이제 시행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그렇다 보면은 재발되지 않을 분까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오버 트리트먼트의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구분할 수가 없고 그 와중에 요즘은 PSA를 굉장히 낮은 수치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렇다면 수술 후에 PSA를 계속 검사해 보다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좀 빨리 구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좀 빨리 구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T3, 그러니까 3기 이상에서 무조건 보조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과 비교한 연구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한결같이 보조 방사선 치료보다는 PSA를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상승할 때 구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두 개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오버 트리트먼트의 그 위험도를 줄일 수 있고 또 수술하고 한 달 만에는 대부분 요실금 같은 게 더 돌아와야 되는데 방사선 치료를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래서 보조 방사선 치료는 하더라도 6개월 이내로만 하면 충분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호르몬 치료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보조 방사선 치료를 할 수는 있으나 요즘 추세는 PSA를 계속 지켜보면서 상승 소견이 보일 때 빨리 구제 방사선 치료하는 게 더 좋겠다. 이게 제 답입니다. 유달상 교수님 뭐 특별히 더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도 두 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질문은 수술 후 호르몬 치료 시 1차, 2차 호르몬제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탁센 계열의 항암 치료는 모든 호르몬 치료 이후에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박인근 교수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에 호르몬 치료를 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아마 이제 뭐 나중에 재발할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1차 치료가 남성 호르몬 박탈이고 2차 호르몬이 아마 이제 차세대 호르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병용하는 경우가 최근에는 늘어나고는 있고, 그다음에 탁산 계열의 항암제는 뭐 가급적 나중에 쓰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순서나 이런 것들은 그 사용할 때가 되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방향이 계속 지금 발전하면서 바뀌고 있어서 나중에 일을 지금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가서 그때 표준 치료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2차 호르몬제 처방 시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비급여 약제 처방이 가능할까요? 효용성이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고민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병이 생기면은 그때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도 사실 국가에서 효용성을 판단해서 급여로 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효용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2차 호르몬 제제를 병합하는 게 효과가 좋다는 건 입증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효용성은 입증은 돼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CT와 뼈 스캔만으로 전이 검사가 충분한지 아니면 PSMA PET-CT 최근 들어 이제 시행이 가능해졌죠. 이거를 촬영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고요. 비뇨기과 유달산 교수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아마 지난 8월에 PSMA PET-CT가 이제 선별급여로 도입이 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초기 진단 당시에 전이 여부 검사 또 수술이라든지 방사선 치료 후에 이제 재발했을 때 또는 이미 전이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에 검사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도 지난 1년 정도 도입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에 검사를 하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분명한 사실은 고전적인 검사에 비해서는 민감도가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실제로 치료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꿀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검사가 현재 가능한 단계인데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을 이미 받으신 상태시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PSA 수치가 상승해서 재발이 의심되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PSMA PET-CT를 같이 시행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결과와 무관하게 보조적 항암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일단 여기 대해서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보조적 항암 치료가 가능한가요? 호르몬 치료랑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도 지금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 후 이제 재발이 항상 신경 쓰이니까 보조적 또는 구제 방사선 치료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 전립선 적출술을 했기 때문에 전립선이 없지요. 그래서 브라키세라피 같은 거는 고려 대상은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뭐 사이버나이프라든지 이런 고설량을 4번 내지 5번에 나누어 주는 방사선 수술 이것도 대부분은 전립선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는 보조적이든 구제 방사선 치료든 통상적인 외부 방사선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환우님의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 후 1차 호르몬 주사 그리고 도세탁셀까지 진행을 했고 2차 호르몬 경구 치료 진행하시는 분이고 항암 치료는 예후가 좋지 않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질문 사항은 호르몬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항암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박인근 교수님. 네. 항암 치료를 벌써 하신 것 같아요. 도세탁셀이라는 약을 하신 것 같고, 그 이후에 2차 호르몬 경구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구 치료가 효과가 오래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시 병이 진행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항암제를 권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의 방침이고요. 도세탁셀이라는 약을 하셨기 때문에 카바지탁셀, 제부타나라는 약을 일반적으로 권하게 되고 잘못 알고 계신 거는 항암 치료가 예후가 좋지 않아 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항암 치료를 권하죠. 권하는데 이제 환자분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항암제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만 잘 관리가 된다면 생명 연장에 대한 효과는 항암제나 경구 호르몬 치료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부타나 같은 경우 백혈구 감소나 아니면 설사 같은 부작용만 잘 관리한다면 도세탁셀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적은 면이 있거든요. 신경 독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피로감 이런 게 좀 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하는 치료는 잘 하시다가 혹시나 약을 바꿔야 되면 항암제를 고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질문 주신 분들이 정보를 다 주셨으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들이 좀 공통적으로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이분은 80세고 PSA가 12, 그리고 조직검사 12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 양성, 즉 악성도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이나 80세지만 건강 상태는 건강하신지 뭐 다른 질병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나오진 않았고요. 딱 나이만 가지고 연령만 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치료 계획은 어떻게? 이런 좀 불충분한 정보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아마 비뇨의학과 유달상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판단하는 첫째 기준은 아무래도 전신 마취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기저질환이 없고 비교적 건강하시고 전신 마취가 가능하다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병기입니다. PSA 수치나 12군데 중에서 한 개에서 양성이신 거로 봐서는 비교적 초기이실 거로 생각하고요. 병기가 3기 이내라고 한다면은 그 역시 병기로도 수술은 가능하신 단계입니다. 혹시 80세고 기대 연령이 뭐 10년 이내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술 이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의견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 만약에 1기시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 감시를 추천을 드릴 거고요. 2기여도 뭐 2기 초반이라면 역시 적극적 감시. 2기 후반, 3기라고 하면은 방사선 치료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이게 무조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할 거냐, 뭐 수술을 할 거냐, 방사선 치료를 할 거냐, 수술이 가능할 거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고민이 단계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감시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저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립선암 2기, PSA는 4.17, 그리고 조직학적 악성도는 6점, 12군데 조직검사 중에 왼쪽 5군데에서만. 병원에서는 로봇 수술, 브라키 테라피 모두 가능하다. 어떤 치료가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고요. 먼저 유달상 교수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2기 환자분이시고 로봇 수술이나 브라키 테라피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하신 것 봐서는 비교적 건강하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술에 대한 장단점은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한 후에 그 치료 결과를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술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수술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 또 마취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고요. 또 후유증으로는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요실금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브라키세라피에 대한 장단점은 김영석 교수님께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느 게 더 좋은지는
두 치료의 장단점, 그리고 환자분의 현재 사회 경제학적 상황, 즉 어느 정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지 여부라든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뭐 연세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좀 고려 대상일 결정하는데 고려 대상일 것 같습니다. 브락테라피가 수술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발기부전이나 요실금 같은 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박 2일이고, 좀 일상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전립선에 떼서 병리학적으로 이렇게 병기를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전립선 내에 그 수십 개의 그 시드라 그러죠. 동위원소를 집어넣다 보니까 좀 붓습니다. 그래서 소변 보이는 게 시원하지 않다. 좀 요로 폐색이라든지 좀 이렇게 붓는 게 있을 수 있고, 소변부터 약간 따끔거리는 느낌, 이런 정도의 불편함은 요실금과는 또 다르지만 또 다른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6개월 정도 이내로 좋아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면이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거 보면서 결정하시면 되겠고, 이게 전립선암은 대부분 치료법이 다양한 게 많아서 더 걱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완치율, 생존율 면에서는 로봇 수술이나 브락테라피 치료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술 후 1년 8개월 만에 PSA가 0.5로 상승하였는데, 여러 가지 MRI, CT, 뼈 스캔에서는 재발 소견을 발견 못했고요. 자, 이렇게 수술 후 PSA가 상승한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하죠. 그냥 기다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비뇨의학과 유달상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뭐 연령이라든지 기대 여명, 뭐 동반 질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전립선 적출술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몸 상태였던 거고 1년 8개월이면 크게 오래된 건 아니니까요. PSA가 0.5로 올라가는 거는 이걸 가지고 대부분 MRI나 CT에서 보여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로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하고요. 생화학적 재발일 경우에 적극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PSA를 다시 떨어뜨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로 인한 원격전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다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으나, 전립선암이 천천히 자라는 습성과 그리고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재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이 올라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방사선 치료를 권유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달성 교수님. 네, 그 교수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아마도 주어진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환자분께 지금 단계에서 부재방사선 치료를 권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치료에 따른 우리가 후유증도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고전적인 영상 검사에서 명확하게 재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마 고려를 하셨을 것 같고요.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불안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치료를 하는 것의 장단점, 그런 점과 여러 가지 다른 그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전립선암이 진행이 꽤 느린 편이라는 거, 그런 점을 고려하신다면은 3개월 후에 재검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PSA가 3개월 뒤라고 뭐 급격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일단 부재방사선 치료의 효과 면에서만 한정지어서 말씀드리자면, 부재방사선 치료 직전 PSA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하듯이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예전에는 1 미만에서 치료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게 조금씩 앞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0.5 정도면 충분히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데,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들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4기 77세고요. 진단 당시에 수술이 불가능했다고 해서 자이티가 호르몬 주사, 최근에 항암까지 권유받은 상태다. 여기서
박인근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약만 처방받아 복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암 주사 권유를 받은 거면은 이제 담당 의사가 항암 주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상황이고, 자이티가를 썼으면은 그 뒤에 이제 약을 복용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건 아마 엑스탄디가 가능하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자이티가랑 엑스탄디는 상당 부분 이제 작용 기전이 겹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달아 쓰는 거는 일단 권고하지 않는 상황이고, 효과도 만약에 일부 있더라도 아주 짧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항암 주사를 권하게 되고요. 연세가 77세면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전립선암으로 치료받는 분들 중에는 아주 고령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항암제 주사를 원래 3주마다 주는 거를 2주마다 약간 적은 용량으로 주면 독성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거를 일단 권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74세고 4기 그리고 뼈전이가 있어서 광범위했다 그러고요. 그래서 1차 호르몬 치료 이후에는 PSA가 2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30까지 올라갔고 호르몬 불응, 거세 불응성 호르몬 전립선암이 된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자이티가 복용을 선택했다. 그래서 지금 한 선택이 맞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이것도 종양내과 박인근 교수님. 네. 방사선 치료를 원했으나 광범위하게 전이된 경우 고려 대상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만 제가 짧게 언급을 드리고 박인근 교수님께서 다시 답변 주실 것 같고요. 일단 방사선 치료는 뼈전이가 있을 때 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범위하던 광범위하지 않던 그 뼈전이 자체가 통증 등 증상을 일으킬 경우에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광범위하지 않은, 기준이 몇 개부터 광범위한 거냐에 대해서는 3개까지는 괜찮다. 5개 넘어야 광범위한 거다. 이렇게 좀 전문가마다 약간씩 혼선은 있으나 대개 3개 내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전이된 병소를 다 포함해서 완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물론 그게 또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고 약물 치료만 했을 때보다 그렇게 적극적인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생존율 향상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아마도 광범위하게 전이되었으나 국소적으로 증상을 일으키진 않아서 방사선 치료의 대상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이티가를 드신 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고, 담당 의사는 항암제를 권했다. 근데 내가 자이티가를 선택해서 그게 맞느냐는 건데, 실제로 항암제를 먼저 하냐, 아니면 자이티가나 엑스탄드를 먼저 하냐, 그 둘 중에 뭐가 낫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약을 두루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이티가를 쓰셨다면 그 선택이 맞고 열심히 복용 잘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나 병이 나빠진 경우에 그때 항암제를 또 열심히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기 그리고 작년 3월에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진행했고 PSA가 0.01에서 0.12까지 지금은 0.58까지 올라갔고요. 현재 방사선 치료 26회 중 21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호르몬 주사도 맞고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계속 수치가 상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는 경우고요. 일단 여기 대해서 박인근 교수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작년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4기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추정하건대는 골반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호르몬 치료를 받아오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PSA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서 이제 구제 방사선 개념으로 아마 방사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구제랑은 약간은 다르죠. 호르몬을 치료하고 있다가 올랐으니까. 어쨌든 이제 방사선을 하고 계신데 PSA가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 방사선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올라간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우선은 조금은 방사선 끝나고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게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결국 골반각 내인데요. 거기 바깥쪽에 암이 있다면 방사선을 하셨음에도 PSA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뼈 촬영이나 CT 같은 걸 했을 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초반에는 이제 병소도가 작아서 영상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PSA가 만약에 계속 상승한다면 최근에 적용할 수 있는 PSMA 펫 같은 걸 해서 병소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혹은 뭐 계속 상승하면 이제 저희가 M0 CRPC, 뭐 영어로는 그렇게 하고 전이를 발견할 수 없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라고 해서 약을 쓰기도 합니다. 아마도 방사선 치료를 진행할 때 골반 쪽만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PSA가 올라갔다 그러면 보이지는 육안상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골반강을 넘어서 뭐 복부 림프절이라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이런 데로 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PSMA 페트가 그래도 가장 최근 들어서 나온 검사라서 좀 잘 잡아내는 그런 결과를 보이지만 PSA 0.58 정도라면은 PSMA 페트를 시행해도 뭐 뚜렷하게 병소가 보이지 않을 확률이 절반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꼭 하면 어디가 나올 거다라고 기대는 안 되지만 조금 추이를 보고 만에 하나 더 올라간다 그러면 그런 검사법도 한번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세고요. PSA가 10에서 0.01로 호르몬 주사와 알약으로 많이 좋아졌고 방사선 치료는 미루고 호르몬 약물 치료만 진행하고 있다. 현재 혈압도 높아지고 기억력,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질문은 방사선 치료를 해도 2년은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게 최선일까요? 두 번째, 고령에서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 82세고요. 그리고 병기라든지 뭐 악성도 이런 것들이 정보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건강한 82세이신지 뭐 다른 동반 질환은 없는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일단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호르몬 차단 치료를 같이 하면 방사선 치료 단독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고 고위험군에서는 그럼 호르몬 치료를 2년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은 호르몬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게 고위험군이라고 한다면 뭐 아주 건강 상태가 나빠서 기대 연명이 짧지 않다면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령에서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유달상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황상으로는 지금 2기보다는 약 3기에 가까운 전립선암일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권유드린 거 봐서는. 병기 자체를 놓고 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역시 문제는 이제 고령의 연세일 텐데요. 앞에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82이라고 하셔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시고 전신 마취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혹시 연세가 높다고 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 말고 호르몬 차단 치료만 하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양내과 박인근 교수님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호르몬 치료도 효과는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은 호르몬 치료를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이제 영구하게 쓴다는 거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수술적으로 거세를 하든지 약물을 끝까지 쓰는 건데, 그렇다고 하려면은 일단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저는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전이가 있다면은 물론 모르겠지만, 전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명, 그러니까 동반 질환이 아주 심각하게 있다면은 사실은 아무 치료도 안 하다가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거나 전이가 있으면 하는 거를 더 저는 권하는 편이고, 국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이제 방사선이나 수술 그거를 하면서 완치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르몬을 쓰면은 이제 아주 장기간 동안은 병이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수년까지 조절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원발부 전립선을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치료를 해놓으면 그 확률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근 진단받은 60대 초반, 그리고 진단에서 초기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뼈전이가 되었다. 병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 병기를 설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 교수님?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립선암의 병기는 암이 전립선으로부터 얼마만큼 퍼져나갔는지, 그리고 PSA 수치, 그리고 암의 성격, 얼만큼 사나운가를 나타내는 글리슨 점수를 조합해서 합니다. 환우분의 경우에는 뼈 전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PSA 수치나 글리슨 점수에 관계없이 4기로 병기를 진단하게 됩니다. 4기로 진단이 되었고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치료법인 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치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뇨의학과 유달상 교수님, 그리고 종양내과 박인근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번 환우분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 치료를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는 뭐 광범위하던 광범위하지 않던 뼈 전이 자체가 증상을 일으킬 경우에 증상 완화 목적으로 하고, 하나는 광범위하지 않은 소수 전이가 있을 경우에 호르몬 치료나 약물 치료 단독에 비해서 방사선 치료를 모든 전이 부위까지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생존율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는 두 번째 치료가 있는데요. 지금 질문 주신 환우분께서는 뼈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마도 방사선 치료를 권유받았다고 한다면은 전이가 광범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호르몬 차단 등 약물 치료 플러스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적극적이고 확률이 높은 치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치료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유달상 교수님 먼저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환우분께서 확실한 치료법인 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술은 수술로 절제 가능한 범위 안에 종양이 국한되어 있고, 그걸 우리가 수술로 완전 절제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일단 절제 범위를 벗어나면 수술 단독만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결국은 재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뼈 전이가 동반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뼈까지 절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확실한 치료법이 될 수가 없고요. 일부 제한적으로 전이 부위가 단일 병속이거나 국한되어 있을 때 전립선을 절제를 하고 전이 부위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표준적인 치료라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박인근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제 뼈전이가 동반된 4기 전립선암을 진단을 받으셨고, 현 상황에서는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권하셨던 약물 치료가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 전이 개수가 아주 많지 않다면 전립선 부위 방사선을 추가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이성 암에 초기부터 엑스탄디 같은 약을 추가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생명
연장에 효과가 좋다고 돼 있어서 추가적인 약물을 함께 써보는 걸 한번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76세, 2015년이니까 7년 전에 진단받은 4기 전립선암 환우고, 당시에 글리슨 8점, 악성도가 높았고, PSA 330, 뼈 전이 없이 호르몬 치료 5년 후 엑스텐디 복용 2년이 지났고, PSA가 더 상승해서 이제 600, 900, 현재는 1180까지. 전이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뭐 증상도 없는 것 같고요. 질문, 전이가 없으면 엑스탄디 효과가 있는 것이니 PSA 상승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낙상 사고가 있었고 체력이 많이 저하되었고 이게 수치 상승과 연관이 있을까요? 박인근 교수님. 네, 정보가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요. 이제 뼈전이가 없이 사기를 진단받았다고 하시면 아마도 림프절 전이 때문에 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기의 암이고 남성 호르몬 박탈 치료를 5년간 했다가 그 뒤에 아마 PSA가 상승하면서 엑스탄디로 바꾼 것 같고요. 지금 2년 복용 이후에 PSA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는 검사를 몇 가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이 병변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PSA가 올라가도 당장 바꿀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 같고, 아까 제 강의에서도 PSA 절대값을 가지고 치료를 그것만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1번 질문이 낙상 사고로 인해 보행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졌다고 하시는데, 이 엑스탄디라든지 남성 호르몬 박탈 자체가 피로감이나 근력 저하, 그 다음에 낙상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나 이제 약물 때문에도 그럴 가능성이 일부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SA 수치 상승 자체가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저게 상승한 원인이 뭐냐가 문제인데 어딘가 암이 좀 증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전립선암의 증상은 식욕 저하라든지 피로감 같은 게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몇 개월 전과 비교해서 유달리 피곤하다 그러신다면 암이 조금 나빠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엑스탄디 이후 치료 방법은 항암이라던데 환자분께서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엑스탄디 이후 통증 조절만 하고 지내야 하는지 방사선 치료 등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통증이라고 좀 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뼈 전이가 없이 통증이 있다는 걸로 저는 들리거든요. 뼈 전이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증상, 그 뼈 전이로 인한 통증 조절을 위한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다른 치료는 어떤 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박인근 교수님.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제 엑스탄디 이후로 가장 권고되는 건 항암 치료인 건 맞고요. 환자분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암에 걸린 것도 원해서 걸리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일단은 할 수 있는 치료는 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고, 항암제를 아마 선입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을까. 근데 막상 해보시면 지금같이 어떤 증상이 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항암하고 너무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식사를 못 하다가 갑자기 잘하게 된다든지 피로감이 많이 좋아졌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항암제를 시작한 이후에 힘들면은 용량 조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중단하셔도 되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암제를 선택지에 넣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통증 조절이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아프다는 말씀보다는 앞으로 암성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뼈전이에 대한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전립선 부위가 커지면서 생기는 골반 통증 같은 거는 방사선 치료로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하고, 아니면은 진통제 사용에 대해서
잘 상의하시면은 통증 조절은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항암 자체를 아예 배제해 놓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고려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이제 림파자 같은 약제, 표적 치료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그 종양 조직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 나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PSA 수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기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죠. 네. PSA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이 어디선가는 나빠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검사를 했는지를 얘기를 안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뼈 스캔, 그러니까 전신 뼈를 촬영하는 검사와 흉부, 그 다음에 복부 골반 CT를 찍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뼈나 아니면 림프전, 아니면 이제 간이나 폐 이런 데 있는 거를 보통은 검출해내는 게 이제 CT랑 뼈 스캔이고요. 거기서도 안 보이는데 PSA가 계속 상승하면 오늘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PSMA 펫 같은 걸 찍어보면 어딘가 숨어있는 병소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PSA가 지금 막 1000대까지 올라가면은 어딘가 병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환우 및 보호자분께서 보내주신 질의응답이었고요. 이걸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만큼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립선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이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우 및 보호자분들께서는 선택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치료의 장단점을 잘 숙지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네, 우선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전립선암으로 고통받으셨을 환우 및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디 우리 세 개의 과가 오늘 모여서 같이 한 토크 콘서트가 앞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립선암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이제 고통이지만 이 많은 정보가 너무나 난립을 하고 있어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보통 걸리는 암이기 때문에 환자분들 본인보다는 아마 보호자분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정보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이제 질문에서도 제가 많이 들었지만 이 약물 치료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좀 많은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들이 조금 더 해야 될 역할이 클 것 같고요. 그 비뇨의학과, 그다음에 방사선종양학과, 그리고 또 종양내과도 많은 치료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힘든 투병 생활이지만 저희가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